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오래된 새로운 국악연구단 연구단장 김명옥입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워크숍은요, 지금 서울 AI 산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11월에 예정된 AI 산조를 공연하는 공연의 사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작곡을 할 때 AI 연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과학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오래된 새로운 국악연구단은 초학제 프로그램이라는 고등과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연구 프로그램의 하나의 연구단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차를 맞았습니다만 2021년부터 전시인이었던 국악의 과학적 이해와 인공지능 국악 연구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세 번째 개설된 국악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지금 5년 차에 이어서 쭉 해오고 있고요. 자, 그 연구 성과들로 여러 가지 국악곡들이 창작되고 있어서 오늘 구체적인 그런 연구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행사에 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워크숍은 키아스 물리학부 교수님이시면서 전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의 기획위원장이셨던 박창범 교수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말을 맡게 된 물리학부 교수 박창범입니다. 제가 이제 초학제 연구를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2011년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됐네요. 15년 동안 많은 연구단을 거쳐서 인문학 쪽, 또 예술 쪽, 예술 쪽에 이제 해화 쪽도 있고, 그 음악 쪽도 있고, 이제 여러 분야 사람들, 또 과학자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단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분야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협업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여러 학자들, 또 작가님들한테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1년 말에 시작된 이 국악연구단이 제가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는 초학제 연구단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단에서도 처음 연구단 시작하고 이제 몇 달 뒤에 우리 김명옥 박사님께서 위촉연구원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김명옥 박사님의 역할이 국악연구단이 지금까지 이런 그 특출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니까 제가 평소와 답지 않게 글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좀 보면서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준비한 것은 이제 단순히 축하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김명옥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동안에 그 이력도 여기 국악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분야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소개도 좀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자세히 소개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자료도 좀 얻어보고, 또 지난 5년 반 동안의 기억도 제가 더듬어보고 해서 오늘 소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김 박사님은 92년에 국악중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국악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야금을 배우기
2003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그 전에는 가야금 연주자였는데 이제 작곡자의 길로 방향을 바꾸셨고 이제 서울대 이성천 교수님한테 정악 악보를 치밀하게 사고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훗날 작곡을 하시고 또 몇 해 전에 우리 많은 그 국악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현대 국악 이론의 기틀을 세우신 서울대 이보영 선생님께 국악 이론, 민속악, 정악, 또 음악 사회학, 음향학 등을 배우면서 국악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과 비판적인 연구자 자세를 습득합니다. 이론하는 사람의 그 필수적인 소양은 비판적인 시각이죠. 근데 그때 대학원 때 배우셨다고 하고요. 박사과정은 이제 2012년에 부산대 황희종 교수님께 지도를 이제 작곡을 받아서 전공을 하셨는데 이때 전통 오음 문계의 음악적 가치를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부산대 최원 교수님께 오늘 최원 교수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교수님께 지도를 받게 됐는데 민속악과 산조에 대해서도 이때 이론적 지식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이 고등과학원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21년 말부터인데요. 그때 이제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에 국악의 과학적 이해와 인공지능 국악이라는 이제 연구단을 포항공대 정재훈 교수님께서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말에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해 이제 시작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위촉연구원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영호 박사님께서 지원을 하셨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두 분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하얀 그 백지장 같은 그 마음으로 두 분을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데 정작 심사를 하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발표가 너무나 그 차분하면서도 명쾌한 그런 그 발표를 하셔가지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이건지 지금 잊어버렸네요. 예. 위촉연구원하고 이제 그 뒤로 공동연구원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5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고 2권의 우리 고등과학원 초학제 연구 총서를 발간했고요. 또 5편의 신작을 초연하고 2장의 그 음반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학술계에서 또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해서 국악과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원 면접 때 그 연구 계획 발표를 아주 자신감 있으면서도 이제 차분하게 발표하셔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때 받은 그 인상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국악 이론가, 작곡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가끔 책임감에 우리 김영호 박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뭐 하고 계시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고 이제 비전문가로서 희망도 얘기하면서 가끔씩 저기 카페에서 우리 그 원내 아티리움이라고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하시는 거 보니까는 국악하시는 분인데 AI를 새로 공부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AI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학계에 AI가 들어와서 각 학문 분야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분야에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된 그때 조금도 늦지 않고 국악 분야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악곡에 담긴 수학적 구조가 어떻게 음악적 구조와 연관이 되며 또 음악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음악 인공지능과 실제 작곡가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쭉 지켜봤고요. 그것이 결국 이 국악연구단의 공동연구에 큰 기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에 이제 두 번째 이 국악연구, 지금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연구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연구단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연구 계획이 뭐였냐면은 정악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악의 그 대규모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다 보고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못 만나다가 어느 날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자료 구축을 해야만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그 추운 겨울날에도 매일 이 멀리 이제 고등강원까지 와가지고 손에 마비가 왔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헌신적인 노력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이 토리에 지나 3 지금 서울 AI 산조 이 워크샵은 2010년에 첫 번째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토리에 지나 2 이터너티에 이어서 세 번째 작곡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첫 발표회로부터 보면은 지금 16년에 걸친 긴 여정의 중간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대가 단순히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해온 이 김용호 박사님의 국악 연구와 작곡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가 하나의 작품으로 만나는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작곡 발표회가 앞으로의 국악과 인공지능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작곡가 김명호 박사님 그리고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도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은 오늘 순서를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워크숍의 순서는 두 개의 강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키아스의 최경찬 박사님께서 위상수학 기반 국악기계 작곡이라는 제목으로 알고리즘에 기반한 국악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산조, AI 산조 창작 프로세스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공연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그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최경찬 박사님의 위상수학 기반 국악 기계 작곡 강연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위상수학 기반 국악 기계 작곡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연하게 될 악곡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곡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고등과학원 최명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내용은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시연하게 될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변천사 발전 과정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연구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작곡 알고리즘의 뼈대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뼈대를 시작해 주신 포항문과대학교 수학과 정재훈 교수님 그리고 포항문과대학교 GSAI의 이동진 연구원이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악 전문가이신 김명욱 강사님께서 계신 덕분입니다. 네, 먼저 저희 발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될 이 5번째 알고리즘과 3번째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5개의 단계로 거치면서 발전을 했는데요. 먼저 알고리즘 1은 머신러닝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기계학습이 없고요. 알고리즘별로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론 하나만으로 작곡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자리에 신경망을 도입해서 구조에서 음으로 가는 그 사상, 시퀀스로 가는 그 펑션을 학습을 시켜서 머신러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세 번째 알고리즘을 넘어갈 건데요. 이 세 번째 알고리즘부터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연구하면서 들어오게 된 과정인데, 이제 이거는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인 이 오버랩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행렬을 어떻게 로스 펑션에 집어넣어서 우리 머신러닝 이 신경망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오버랩 매트릭스 손실에 이어서 원래 작곡하게 된 그 결과가 그래프적으로도 어떤 위상 구조를 보존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로스 펑션을 어떻게 추가했는지 그거를 3-2를 이용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한숙그룹 AI 히모리 그리고 성기면류 AI 진양조 이렇게 두 가지의 악곡을 시연을 해드리는데, 이 중에서 히모리 장단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사실 말씀드리자면 여기 1부터 3-2까지는 전부 3조를 기반으로 작곡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악곡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 히모리 장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연주가 불가능한 악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모리 장단에 맞추어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좀 수정을 하고 깎아내고 발전을 시켜서 패스트 3조라고 하는 마지막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이론적인 기반은 이렇게 두 가지 논문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 5가지의 모든 알고리즘은 전부 토포로지컬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악곡이라고 했을 때 그 정악곡이나 3조 같은 이 국악곡들을 먼저 그대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김영학 박사님께서 방금 그리고 방창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 악곡을 전부 다 디지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뮤직 XML이라고 하는 형태로 악보들을 다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높이와 길이만 딱 이렇게 뽑아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오너먼트나 뭐 식임새, 장식음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은 더 음표로 나타내고 어떤 것들은 이번에는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복된 음표, 여기에서 음표라는 거는 뭐 다른 게 붙어 있어도 높이와 길이가 똑같으면 똑같은 노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악보가 결국 그 노드들의 순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드들의 순열을 기하학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노드들이 어떻게 분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두 노드가 순차적으로 나온다면, 즉 예를 들어서 도 다음에 레가 나온다면 도와 레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연결된 두 음을 이 연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노드 둘 사이를 이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하나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두 연속된 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 둘을 거리를 점점 더 좁힙니다. 출현 빈도를 역수를 취해서 그 가중치로 둔 다음에 그 최단 경로를 이용해서 거리 행렬을 다 계산을 하면요, 우리가 원래 고려하고자 했던 그 악보가 어떤 행렬 하나로 딱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 행렬은 그냥 행렬 그 값이 아니라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정보죠. 그래서 이 거리 행렬을 이용해서 지속성 호몰로지라는 걸 계산을 해요. 이거는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즉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필트레이션은 비에트리스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계산된 H1 바코드를 통해서 1차원 사이클의 개수를 보고, 더 정확히는 우리가 사용한 비에트리스 필트레이션의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 각각의 사이클이
어떤 음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그 구성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그것들이 전부 다 원래 있던 이 악곡에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원래 악곡에 있었던 그 각각의 음들이 이게 음의 순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래의 음표들이 이게 원래 알고 보니까 어떤 사이클에 있었던 원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뭐 어떤 사이클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노드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 음이 알고 보니까 몇 번째 사이클에 있었다,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떤 행렬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버랩 매트릭스, 즉 중첩 행렬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 각각의 음표마다 이게 하나씩 다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곡 길이만큼, 가로로 곡 길이만큼 나오겠고 세로로 사이클의 수만큼 나오겠죠. 그 크기의 행렬이고요. 이제 이렇게 발견된 행렬은 이제 우리가 어떤 악곡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악곡의 위상수학적 구조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어떤 지문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드는 음높이랑 길이의 순서상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노드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음표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래프 위에서 계산된 어떤 1차원 호몰로지 클래스예요. 이에서 뭐 비에트리스 리스 필트레이션 이용해서 계산했다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국악적으로, 음악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선율의 순환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첩 행렬이란 각 시점에 어떤 음표가 어떤 사이클에 속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곡의 위상수학적인 지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 바틀렉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는 되게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어떤 두 음악이 있을 때 이 두 음악에서 시작해서 바코드가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음악이 있으면 이 두 음악을 각각 그래프로 인식을 하고 이 그래프에서 각각 나온 거리 행렬을 계산을 하면 거기에서 TDA를 적용시켰을 때 그 결과로 H1 호몰로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두 호몰로지가 사실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계산한 거라서 뭐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은 두 음악의 위상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닮았는지를 계산해주는 어떤 척도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낮으면 이 둘이 위상적으로 비슷하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 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 1, 2, 3, 4로 1, 2, 3, 2 그리고 패스트 3조로 가면서 앞에 있던 개념이 그대로 점점점 추가되면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잘 이해를 하시면 뒤에도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1은요 되게 단순해요. 여기에는 머신러닝 개념도 없고 그냥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만 들어있습니다. 어떤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첩 행렬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중첩 행렬을 어떤 설계도처럼 보는 겁니다. 이게 한 예시로 가져온 사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온 음표는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사이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사이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한 음표들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이때 어떻게 뽑냐면 그냥 완전 랜덤은 아니고요. 원곡의 노드들에서 등장의 빈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로 다 확률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뽑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음도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사이클에선 등장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음들 중에서 조건부 확률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여러 번 뽑고요. 그리고 이러한 캔디데이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 실행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고 실행할 때마다 다른 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습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돌리는 게 엄청 빨라요. 그냥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이렇게 알아서 아주 많은 곡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오버랩 매트릭스 하나에 의존해서 그거에서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이 뽑아낸 결과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나온 노드가 어땠고 이거 이후에 나온 노드가 어땠고 그 관계가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엄청 국소적이라서 사실 음악으로 듣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악보가 나왔는데 이거를 직접 한 땀 한 땀 다 봐야 이게 좋은 결과인지 안 좋은 결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요, 신경망을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머신러닝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 정확곡들 데이터가 굉장히 적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이렇게 적은 데이터로는 머신러닝을 제대로 학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요,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두 번 이어붙여서 그걸 원래 길이만큼 이렇게 계속 잘라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원곡을 계속 이렇게 한 음씩 이렇게 트랜지션 시킨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중첩행렬을 다 이렇게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악곡의 길이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표본이 좀 올라가서 이제 신경망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가지 층을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은 전부 다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렐로 함수를 추가해서 넣은 레이어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첩행렬 하나에서 이 각각의 음표들이 각각의 자리에 어떤 음표를 넣을지 이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어떤 음표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 두 번째는 어떤 음표가 나올 확률이 얼마, 이거를 원본에 있었던 그 노드들의 집합 중에서 다 뽑아내는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 함수가 하나하나씩 배정이 되면서 그 함수를 배우는 러닝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한 로스 펑션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뭐냐면 이게 원곡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예요. 그래서 원곡의 분포에서 이 생성곡의 분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를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점점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함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다 들어보지 않아도 어떤 정량적인 값이 있어서 그 값을 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덜 무자비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위상 구조를 우리가 인풋에만 썼고 그거를 뭐 평가하는 데 쓰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위상 구조가 실제랑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오버랩 매트릭스와 대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지 몰라도 실제로 이 원사이클의 개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 3조가 아니라 예전에 정악곡 중에 가곡에 있는 이수대엽이라고 하는 악보의 그 가야금 악보인데요. 원래 사이클이 11개였어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2 방식으로 여러 번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가 사이클이 0에서 1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위상적인 구조가 막 엄청 달라졌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래프의 위상적인 구조가 많이 단순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 그대로 보존이 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원곡에서 생기는 그 노드들의 분포와 새로 생기는 노드들의 분포가 개수도 더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넣었더니 너무 구조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도 줄어들고 연결도 굉장히 복잡했던 게 많이 안 복잡해지고, 그래서 너무 단순해지니까 사이클 수가 너무 떨어져서 이게 사람이 듣기에도 이건 너무 똑같은 음악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음악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 구조가 이게 입력으로만 있는데 손실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위상 구조를 손실에 넣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알고리즘 3를 넣을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3에서는 이와 같은 OMM 로스라고 하는 값을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OMM은 오버랩 매트릭스 매칭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즉 중첩 행렬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생성을 할 때마다 오버랩 매트릭스를 새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소속을 계산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고요. 이 사이클 소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곡에서 오버랩 매트리스가 계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각각의 사이클이 어떤 노드들인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정보랑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랑 매칭을 시켰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기준으로 여기 OMM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걸 좀 더 줄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원곡과 위상 구조가 좀 비슷하게끔 점점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벨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요, 퍼시스턴스 다이어그램과 바틀렉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그 원호몰로지의 결과, 위상적으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까지 여기 평가를 하게 되어서 평가하는 기준에 위상 구조의 닮음성도 여기에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도 사이클이 여전히 조금 줄어들어요. 아까 11개에서 0에서 1개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폭삭 내려가진 않지만 여전히 OMM 로스 값을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해도 좀 많아봐야 6, 7개?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 회로수라고 하는 그 사이클로토믹 밸류를 손치함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에 사이클 카운트라고 하는 이 베타1, 퍼스트 베티 넘버를 넣어주고, 그리고 음표 다양성, 그리고 전환 패턴까지 이렇게 전부 다 손치함수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웨이트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이 웨이트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손실은 먼저 사이클 카운트는 여기에서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이게 퍼시스턴 호모로지 계산해서 각각의 사이클 개수만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근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값을 가져왔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미분 가능하게끔 어떤 엣지수와 회로수를 계산을 해서 방금 그 수식으로 보여드렸던 그 베타1 값을 대신 사용을 했고, 그리고 예측 분포의 엔트로피, 여기서 엔트로피는 방금 그 크로스 엔트로피와 다른 개념인데요.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스 펑션이고, 그리고 이 트랜지션 로스는 이 전후로 어떤 음표를 하나씩 뽑을 때 이 전후로 어떤 이것이 일어나는지를 어느 정도 좀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일어나는 거대한 트랜지션과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되는 현상들을 이걸로 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조절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가 지금 4개죠. 이 4개를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돌렸을 때 아주 많은 악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악보를 하나하나 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저희 이번 시연에서는 알고리즘 3의 토포로지컬 로스를 덧붙인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패스트 3조라고 하는 이거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는 방금 토포로지컬 로스를 도입한 그 알고리즘의 몇 가지 버그를 디버깅을 했고요. 그리고 3조에 맞춰서 몇 가지 세팅을 바꿨습니다. 먼저 3조 이전에까지 있었던 그 토포로지컬 로스까지는 3조를 겨냥한 게 아니라 그 정확곡을 겨냥을 했었기 때문에 뭐 반복 음영이라거나 뭐 빠른 템포 이런 것에 대한 빠른 장단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3조에 돌리니까 바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5개가 나오더라고요. 뭐 연주가 불가능한 악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빠른 템포에서 막 트랜지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손이 이동할 수 없는 속도로 연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원래 반복이 있어야 되는 음영에서 전혀 다른 음악이 나와서 이게 3조가 맞나? 이게 휘몰이 같은 악곡이 맞나? 이런 식으로 좀 원본과 많이 다른 악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악보 박자가 밀리고 반복이 이상한 곳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복 구간이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했습니다. 먼저 원본이 어느 정도 반복이 많은 악곡,
지금 우리 경우에는 휘몰이 된단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8분음표쌍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일어나면 그 반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캐치하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반복이 있다 하면 그 반복되는 그 음형을 하나의 노드로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치 콤마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순서쌍만 하나의 노드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묶어서 그룹 노드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사이클이 31개에서 41개로 늘어났어요. 좀 더 위상적인 구조가 복잡해진 거죠. 왜냐하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더 커져서요. 그리고 반복 구간을 인식해주는 샘플링을 도입을 했습니다. 위치별 반복도를 도입을 해서 이게 일정 이상보다 더 높다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반복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해서 이 부분은 반복을 나오게끔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비반복 구간은 원본보다는 좀 더 모델이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디버깅, 마디 정렬을 해서 좀 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바꿨고, 그리고 베타1 손실도 이게 사실 원래 토포로지컬 로스 알고리즘에서는 사실 정확곡을 대상으로 하면 이 베타1이 막 엄청 튄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곡은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3조에 대해서 이걸 넣어봤더니 이 오차 제곱이 203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몇만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 오차 제곱에서 상대 오차 제곱으로 바꿔서 그리고 미리 에포크를 좀 돌려놔서 그레디언트가 튀지 않게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샘플링 방식을 할 때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 마르코프, 그러니까 원 마르코프, 투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 반복 구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위상 구조가 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마지막 반복 구간 인식을 했을 때는. 그리고 바틀넥 디스턴스, 위상 구조 거리 차이도 사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균일 1차, 균일 2차, 그러니까 원마르코프, 투마르코프 체인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독립보다 더 좋은 결과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5개의 음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봤는데 그것들이 전곡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할당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너무 단순한 음악이고 낮을수록 원곡이랑 너무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뽑았을 때는 3%, 거의 원곡이랑 엄청 다르죠. 왜냐면 원곡은 11%였기 때문에. 그런데 원마르코프, 투마르코프를 이용했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나왔어요. 35%가 계속 비슷한 음역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 구간을 인식을 했더니 반복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칼같이 잡아내면서 21%로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 위치 상관은 사실 이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슷한 구간에 반복이 나오게끔 이렇게 잘 학습이 완료가 된 걸 알 수 있고요. 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과 2에서는 이렇게 TDA 역할을 그냥 입력 조건으로만 넣었었는데 3에서는 이 위상구조 손실을 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사이클 보존도 3와 3.2에서 점점 더 개선되어서 패스 3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구조 손실을 넣어봤지만 여기는 아직 좀 실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다음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노드를 패스 3조에서는 음영 노드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 손실은 마찬가지로 베타1에다가 여기에 상대화도 좀 베타1에 상대화하는 과정도 넣어줬고, 그리고 샘플링 할 때는 각각 독립된 음표가 아니라 순차적 혹은 조건부, 그리고 반복 구간 인식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넣어놨습니다. 네, 오늘 알고리즘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최병선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추우세요? 네, 에어컨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제가 AI 산조 창작의 프로세스와 가능성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시간은 조금 연주를 포함해서 좀 더 길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AI 산조라는 프로젝트의 이제 첫 번째 행사로서 이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금, 서울, 그리고 AI 산조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산조의 시간성, 그리고 서울은 산조의 공간성, 그리고 AI는 창작의 도구로서, 그리고 산조는 산조 그 자체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공동 연구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의 발표는 연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창작 활동,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도대체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제가 어떻게 곡을 쓰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둘 거라서 이제 공동 연구자의 소개도 좀 그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성함을 적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분들의 영문 성명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논문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아까 소개해주신 포스텍 수학과 정재훈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단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연구를 주도하고 계신데, 이번에 산조를 창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 3도 역시 교수님이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포스텍의 인공지능대학원에 계시는 이동진 연구원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주셨고요. 알고리즘을 저희가 최병찬 박사님과 저는 키아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 불과 2달 전에 받아서 그 2달 사이에 있던 내용을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 말씀드리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병찬 박사님께서 해주신 역할은 알고리즘 3를 받았을 때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아웃풋을 받아도 연주가 아직 너무 어려운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실제 산조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랑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최병찬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앞서 강연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고리즘이 오면 그것을 실행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얻어서 그걸 이용해서 산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워크숍을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는 사실 음악이나 문화 관련 연구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산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산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산조가 뭔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산조 연주를 하나 감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조는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세기 후반에 가야금 산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가야금 산조의 시초는 김창조 그리고 한숙구라는 분이 이제 가야금 산조의 시작 지점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조의 절정기는 이거보다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돼서 산조가 점점 발전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20세기 말 정도가 아닐까 싶고 최절정기는 1980년대가 아닐까? 음악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조는 민소각인 판소리와 신화위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소각 중에 한 곡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조의 특징은 이름 자체가 허튼가락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허튼가락은 즉흥 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조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20세기까지는 명인분들의 연주는 즉흥 연주가 토대가 기본이 되었고 이제 가락이 점점 정해져 가는 그런 고착화되다 보니 지금은 이제 명인분들도 다 작곡을 하셨고 이제 악보상을
기본으로 남아있는 가락들을 주로 연주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조는 기악 독주곡이에요. 그래서 판소리도 혼자서 노래를 부르죠. 산조도 혼자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가장 기교적입니다. 가장 그 연주자의 최고의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르여서 여기 연주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기량을 최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산조를 연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이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그 실력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지금 산조를 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자, 산조는 이름을 정할 때 유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유파는 어떤 명인 선생님의 가락이 이제 산조의 그 어떤 정점에 도달했을 때, 물론 과정이 깁니다만 그 선생님의 가락을 존중하여서 그 창작자의 이름을 붙여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이런 식으로 명인의 이름에 유파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악적인 구성은 몇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이 민소각의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산조에서는 장단명이 악장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가 대부분의 산조의 기본 뼈대가 되는데요. 기본 구성입니다. 여기 뭐 흰머리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뭐 중머리라는 것이 산조에서는 하나의 악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래는 장단명이죠. 자, 그리고 산조의 길이는, 음악적인 길이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전체 산조를 연주하는 경우에 저희가 긴 산조라고 부르고, 보통 공연장에서는 짧게 간추려서 발주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10분 정도로 발주해서 연주하는 경우에 흔히 짧은 산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산조는 참 뜨거운, 국악계에서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 것 같고요. 저희 국악인들은 산조가 사실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음악이고 어떻게 또 창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지와 의문을 항상 가지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창작이 쉽지는 않아서 여기 고등과학원에 보시면 수학 난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수학 분야에는 난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국악계의 난제가 바로 산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악보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정악 연구를 우리가 알고리즘 1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른쪽이 바로 산조의 악보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의 진양 시작 부분이고요. 보시면 정악은 하나의 음이 하나의 음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악보 모양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산조는 굉장히 여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이 이렇게 클러스터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추성이나 퇴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이따가 연주를 보실 때 가야금 연주자가 왼손으로 줄을 눌렀다가 뺐다가 움직였다가 하는 그런 다양한 국악 특유의 시림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악에 비해서. 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 순서로 산조의 초기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짧게 감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이 들어올 때까지 연구단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연구단이 걸어온 길을 조금 알고 계시면 저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는지 이제 음악적으로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이죠. 2026년 6월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1년에 여러 번씩 이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따금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총서 1권과 2권 이렇게 2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포항 AI 풍류, 그 다음에 키아스 트랜스디스플리너리 AI 국악 콘서트 공연 실황 음반도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초학제
국악연구단, 저희를 줄여서 국악연구단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수학제 국악연구단은 학술대회나 행사를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논문을 쓰는데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드린 것과 저희 연구 성과들은 오른쪽에 QR에 들어가시면 저희 연구단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발표한 2개의 논문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좌측에 있는 Persistent Homology of Music Network with Three Different Distances라는 논문은 사실 수학 논문에 가깝습니다. 내용은 수학에 가깝고요. 다만 국악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은 상현도들이 같은 국악곡을 분석하여서 수학의 위상 수학의 거리 정의를 새롭게 발견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국악곡의 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이 수학적인 정의에 관한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측에 있는 지프 만델브로 Scaling in Korean Chord Music, Universal Patterns in Music 이라는 논문은 지금 사실 투고를 했고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앞서 있었던 파란색 책이죠. 총서 2의 데이터를 정확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정확 데이터, 정확보에 들어있는 국악원 정확보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정감포 데이터를 가곡은 넣지 못했어요. 많이 넣고 분석을 해봤더니 언어 코퍼스에 있는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악이 옛날 선생님들이 흔히 말씀하실 때 언어에서 출발을 했다, 말이 길어져서 노래가 됐다, 그리고 노래에서 노래 가사가 탈락을 해서 국악, 현재 음악이 되었다, 기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흔히 하시는데 어쩌면 언어와의 관계성을 이제 밝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논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연구를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드린 이런 연구는 사실 정확곡 기반 연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조 연구는 산조 연구는 사실 저희 연구단의 연구 중에서 어떤 큰 줄기를 차지해 왔다기보다는 하나의 시도로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더 높여주시겠어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조 연구를 하게 된 건데요. 시작은 그냥 알고리즘 1에서 알고리즘 1에서 원래 정확곡을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이었는데 거기에 산조 악보를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방금 전에 들으신 것 같이 한수구류 마지막에 엄청나게 빠른 패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가야금 연주가 가능한 빠른 패시지를 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고리즘 1에서. 그래서 저희가 모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산조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첫 번째 AI 감물이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미토들이 알고리즘 2 시퀀스 31이라고 하는 곡은 사실 산조곡은 아닙니다. 역시 정확곡을 분석을 한 거지만 정확곡의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창작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가늠을 해봤는데 이때 저희 과제는 감정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웃풋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선율을 만들어주지만 음악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시도한 것은 아웃풋을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연주하지 말고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재맥락화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곡이 2번째 곡입니다. 이렇게 초연해주신 연주자분들이 와 계신데요. 연주가 나름대로 성공적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주가 굉장히 많이 됐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아웃풋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AI 가야금 산조 급류인데요. 이건 김경우류 가야금 산조를 가지고 이제 역시 알고리즘 1을 가지고 재맥락화해서 짧은 산조를 만들어 봤고요. 지난달에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알고리즘 3를 가지고 AI 소금초류 가야금 산조를 공연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잠시만요. 여기 프로젝터를 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간단히 저희 연구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악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초학생 국악연구단의 연구는 악보 기반 연구예요. 그래서 음향과 겹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분명히 악보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악보를 데이터로 만듭니다. 두 번째가 사실 XML이라는 데이터고요. 그것을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이썬을 주로 프로그래밍을 쓰는데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이제 이 중간 과정은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주신 위상수학적 분석 과정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여러분들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이클을 시각화해서 보여준 건데 음악에서 여기서는 이제 밑도들이에서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음들이 서로 연관이 돼서 뽑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사이클이라는 용어는 그 TDA라고 하는 위상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분석 대상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잘 보시면 색깔별로 다른 것이 하나하나의 음표예요. 이제 전광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제각각의 길이를 가지는 그런 율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말씀해주신 중첩행렬 이어서 이제 어떤 악곡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아웃풋을 얻는데요. 저희 연구는 이 사이클을 항상 이렇게 도는 것은 아니고 어떤 중간 단계에서 악곡의 구조만 열심히 분석을 하기도 하고 아웃풋을 내서 곡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 단계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아웃풋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지금 서울 AI 산조에서 알고리즘과 제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알고리즘은 악곡을 분석해 줍니다. 악곡 구조를 잘 알려줘요. 근데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약을 이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제가 재현하기 어렵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 음악을 분석하는 게 단편적이지가 않고요. 그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관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가면서 대상 악곡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이클이나 오버랩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고 아웃풋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과 아웃풋의 검토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더 제가 원하는 그런 산출물에 가깝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AI보다 인간이 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이 프로젝트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웃풋 선율을 음악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재구조화해서 작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연주해 주신 한숟구리 휘몰이의 오버랩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시면 아까 손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휘몰이는 가야금의 휘몰이는 특이하게도 그 빠르기라고 해서 막 손이 반복적인 리듬을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왼쪽에 오버랩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파트들이 변화되면서 일정 구간을 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하얀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위아래로 비슷한 표시가 비슷한 사이클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오버랩 매트릭스를 보시는 방법은 세로축은 TDA에서 이 음악을 분석해서 도출해낸 사이클들입니다. 이 음악의 주요 정보들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클의 숫자가 30개 정도 나온 걸로 보이네요. 휘몰이에서.
가로축은 이 음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떤 사이클이 하얀색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다른 악장이죠. 언머리와 비교를 했을 때 휘머리에서보다 명확하게 어떤 음악의 전개가 뚜렷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고 나서 검은고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은고 악보를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임동식류 검은고 산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식류의 진양조죠. 다른 악장을 다른 장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모습의 오버랩 매트릭스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임동식류 진양의 특징인지 아니면은 검은고 산조의 특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다른 악장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자진머리도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각 악장의 모양이 위상 구조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야금 산조의 진양, 검은고의 진양과 비교해서 가야금 산조의 진양은 어떠한가 봤더니 또 다른 모양이 나왔고요. 특이한 것은 전혀 다른 요파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이클들을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검은고는 또 다른 모양으로 가야금끼리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랩 매트릭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긴 길이의 그런 음악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감상하셨던 한숙고류의 휘머리를 이제 이번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휘머리를 작곡한 과정을 간단히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 3를 받았는데 아웃풋이 너무 연주에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병찬 박사님께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셨습니다. 가야금, 휘머리, 빠르기를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저렇게 베스트 산조라고 저희가 간단히 지어봤고요. 한숙고류의 원본 악보, 좌측에 있는 악보를 데이터로 해서 넣었더니 이런 반복되는 그런 리듬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있는 이런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파란 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왼쪽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리즘이 만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4분 음표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원본 악보에 보시면 4분 음표로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패턴도 여러 가지로 원산조와 굉장히 유사하게 아웃풋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굉장히 여러 개를 냈는데도 각각의 아웃풋은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오버랩 매트릭스에서 계속 이렇게 바뀌던 그런 패턴을 상당히 잘 반영을 해주어서 이 패스트 산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휘머리 짧은 산조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뒷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야금산조 휘머리를 사실 6월 20일 저희 학수대회 연주를 위해서 작곡을 서공철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달 전이죠.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렵게 아웃풋을 내줬기 때문에 사실 서공철류 작곡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목사님이 개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산조 흐름에 맞게 잘 내줘서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빠르기 패턴들은 잘 만들어줬는데 그 연결부들은 아직은 조금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사실 연결부들은 그 아웃풋을 조각을 내서 잘라서 좀 더 산조의 내러티브에 맞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키가 한 번 올라간 거 느껴지셨나요? 예, 그게 원산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웃풋이 잘 반영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숙고, 그러니까 좀 더 초기 산조에 가까웠던 그
그래서 지금까지 봤고요. 성금연류 갈금산조의 진양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제 성금연류 산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금연류는 갈금 전공자라면 거의 누구나 배우는 그런 유파입니다. 많이 알려진 유파고요. 1980년대 후반에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실 때까지 거의 말년까지 평생 동안 산조를 연주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산조를 작곡을 다듬으셨던 그런 명인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AI 성금연류 진양조입니다. 그래서 짧게 10장단 정도만 만들어 봤고요. 진양은 음악적인 특징은 휘무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휘무리는 4분의 4박자에 반복되는 리듬 패턴이 굉장히 많다면 진양은 보시면 반복되는, 이게 원산조는 아닙니다만 반복되는 선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양 시작에 5조라는 악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조라고 하면 악조적으로는 진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악장에서 5조로 시작하여서 뭐 평조를 지나거나 해서 그 결국 계면조라고 하는 산조를 대부분 형성하는, 가락을 대부분 만드는 그런 뒷부분으로 5조, 평조, 계면조로 이렇게 음악적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번에 5조 부분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산조의 원 악보는 이 좌측에 있던 이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웃풋을 내봤어요. 알고리즘 3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웃풋들을 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알고리즘 3를 내봤더니 역시 진양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리듬을 좀 보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해주셨고 진양에 맞게 조금 더 선율이 나온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산출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3조 연주하시는 분들 한 번의 연주가 가능할 것 같이 보이시나요? 난이도로 하면 꽤 어려워 보이시죠? 이거 연주가 가능한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웃풋을 내가지고 뭐 산조 정악곡들, 특히 이제 수제천, AI 수제천 같은 창작곡들을 공연을 위해서 만들 때 아웃풋을 내서 연주자분들께도 보내드립니다. 어떤 게, 여러 개 중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보내드리면 보통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연주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근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조는 인풋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리듬이기 때문에 아웃풋은 당연히 이제 정확보다는 더 복잡한 편이고요. 다만 이것을 제가 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걸 받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거의 제일 첫 부분 세 장단인데요.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리듬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제 저희가 아웃풋을 뽑아보면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간 어느 지점부터 리듬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붉은색 부분만 보면 여기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저기 화살표 표시한 부분에 쉼표를 넣고 이 두 번째 라음을 한 마디 뒤로 보낸 것처럼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음표처럼 표시가 쭉 수년이 돼가지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보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사실은 이 아래 붉은색 음표와 같이 굉장히 단순한 리듬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제가 아웃풋을 이제 검토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수학자들에게 아웃풋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산출해낸 어떤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의, 그러니까 음표들의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어떤 좀 비정규적인 리듬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음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연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 원래 인풋, 제가 데이터로 넣은 악보에 있는 리듬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악보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산조의 본산조에 가까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그 아웃풋을 이번에 성분면류 진양을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 음표들이 제가 사용하는 음표들이에요. 모든 선율을 다 쓰지 않았고요. 성분면류에 좀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음악적인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표시가 멀리 곳곳에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아웃풋 상에서는 리듬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더라도 이제 우측에 있는 것 같이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리듬을 약간 변형하거나 아니면 여기 뭐 정성이라고 하는데 정성이나 이런 녹음 표시나 이런 눌러서 내는 그런 표현 같이 가야금 특유의 어떤 주법이나 식임새를 넣어서 이렇게 각각의 선율들을 변형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단계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냥 아웃풋이 나오면 무작위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산조는 오른쪽에 이 산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분연유를 제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페이지가 제가 맨 처음 배운 산조 페이지일 겁니다. 자, 사랭으로 시작하는 이 가야금 산조에서 저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동땅 하고 내려오는 이 우조의 어떤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그대로 구현해야 할까? 그대로라기보다는 가장 산조답게 구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좀 새로운 음악, 전혀 새로운 음악 쪽으로 구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이제 생각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창작자의 관점에서 저는 이 재료들, 이 산조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이 연구가 비록 오래되지 않고 시작점에 있지만 창작자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산조로 산조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음악가들이 더 이상 기존의 음악을 가지고 기존의 음악만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조의 창작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음악계에서도 이제 어려운 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산조다운 산조도 충분히 만들어 본 다음에 그 후를 보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금연유 AI 진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겉모양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데 보통 창작곡을 만들어서 연주자분들께 드리면 성금연유랑 많이 다른데요. 이 피드백이 자주 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마 시연을 이제 한번 들어볼 텐데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점이 원래 산조랑 비슷한 점일까? 어떤 점이 새로운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릉아톨 송영숙 대표님께 청해서 AI 성금연유 AI 진양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고요? 일단 감상에 집중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까 아웃풋을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웃풋을 제가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조의 아웃풋이 쭉 나오죠. 저희가 식임새 기호를 지금 적용하는 연구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 박사님과 그 식임새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또한 가지고 하나의 브랜치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음이 아웃풋에서 발견이 될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 산조의 전조 연구의 일부입니다. 자, 2019년 연구고요. 자, 산조의 그 어떤 특정 부분에 가면 우조에서 평조로 아니면 뭐 계면조에서 평조로 이렇게 앞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변조라고도 부르는데요. 변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연구한 것이고요. 요거를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A라고 A 유형으로 본 것을 보시면 이렇게 같은 음을 한 줄이 한 장단입니다. 한 장단의 끝에 낸 다음에 동일한 음을 다음 장단 시작에 내면서 다른 조로 가버리는 그런 공통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조 앞조가 다른 경우고 공통음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유형은 이거는 다른 음이죠. 서로 다른 음이긴 한데 이 새롭게 어떤 음을 딱 내가지고 변조를 하는데 앞에 긴 시간 동안 어느 지점에서 앞에 앞조에서 출현했던 음을 여기 쓰진 않았지만 갑자기 내면서 뒤에서도 이 음이 뒤의 앞조에도 해당이 되면서 갑자기 변조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C 유형이라고 하는 식임새가 변화된 공통음형을 연주자분들은 가장 익숙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식임새가 변화되는 형은요, 보통 앞에 장단이 여러 장단 동안 진행이 되는 동안 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꺾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식임새, 특정 식임새를 하던 음을 갑자기 그 식임새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조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서양음악의 전조를 할 때 이용하는 피벗처럼 이렇게 그 출연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산조에서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을 할 때 식임새의 변화도 포함이 되고 음의 새로운 제시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네 번째 유형은 앞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던 음을 갑자기 내면서 변조하는 예이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주를 하다 보면 식임새를 변화시켜서 조가 바뀐 거는 금방 인지가 돼요. 연주자들이. 아, 여기서 녹음 안에서 다른 뭐 우조로 갔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그렇게 된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이제 A 유형이나 B 유형을 보시면 공통음을 하긴 하는데 식임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빈도수로는 더 많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17개의 긴산조를 분석을 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식임새를 변화시키는 유형이 절대적이진 않다. 오히려 식임새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어떤 음들을 제시해서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이고, 저 유형은 사실 변청이라고 하는 키를 바꾸는 데서도 동일한 종류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아웃풋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말씀드리는데 산조의 변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이거는 또 다른 마지막 유형인데요. 한동안 평조로 성금년 할머니가 연주를 하시다가 갑자기 앞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음을 35마디에서 내면서 계면조로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리십니다. 앞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유형도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허튼 가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조를 제가 작곡하는 과정에서도 한 음식을 이제 그려 나가야 되고, 만약에 연주자분들이 즉흥으로 가락을 만드실 때도 어떤 음을 연주하고 다음 음으로 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전혀 뜬금없이 시작을 하는 경우조차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한 가지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면, 이 같은 악보에서 동일한 이제 가야금에서는 라줄이라고 하는데, 라줄을 퇴성하기도 하고 농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의 줄은 평조라고 하는 하나의 악조예요. 그런데 같은 음을 서로 다른 다양한 식임새로 내고 있고, 이뿐이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음도 나름대로 퇴성도 하고 추성도 하고 있습니다. 평조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레라고 하는 음은 농음도 하고 추성도, 추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의 악조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구성음이 하나의 식임새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율을 작곡을 할 때 라줄을 혹은 레줄을 다음에 내겠다 할 때 이걸 떨 것인지 추성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소리를 만드셨고 이 다음을 만드셔야 된다면 이 자리에 어떤 식임새를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가야금 연주자로서 제가 볼 때는 저 라줄은 원래 계면조에 꺾는 자리라서 굉장히 다양한, 원래 제일 많은 식임새를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라줄에 C플랫을 넣어서 꺾어도 되고요. 거기서 살짝 떨면 평조나 경드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깊이 떨면 사도 위, 5도 위, 변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물음표를 한 자리에 어떤 식임새를 넣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음만 있어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을 제가 대할 때 여기 이제 음이 있어서 표시를 해놨지만 각각의 음들을 대할 때 이걸 만약에 내가 첫 네 마디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할 때 그 다음에 올 음의 식임새까지, 그러니까 그 음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그 음이 낼 수 있는 그 앞조 안에서의 식임새뿐만이 아니라 그 음이 낼 수 있는 다른 조에서의 식임새까지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산조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락이.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AI 산조를 만들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요점은 하나가 단순히 피치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장성뿐이 아니라 다른 식임새를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율을 전개에 나아갈 때 이러한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AI 산조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가야금 산조를 2개를 짧은 산조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오늘 연주를 해주시는 송영숙 선생님 2분의 각각의 짧은 산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외의 여러 가지 곡들이 작곡이 될 텐데요. 이제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두 사람에게 따로 적용을 하는 이유는 산조는 개인 특화된 장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담아서 각각 다른 색깔로 추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할 때도 뭔가 송 대표님은 꿋꿋하고 씩씩하고 뭔가 힘찬 이런 게 떠오르고, 산조의 아웃풋을 가지고 종곡의 이런 AI 곡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수많은 알고리즘 개선 작업도 있지만 그의 결과물로 나오는 아웃풋들을 역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산조의 발전을 상상해보면서 이제 산조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확장성
확장성이 사실 산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 음악적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선율 작곡에 있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식임새 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재미있고 많은 그런 변화, 무쌍한 그런 가락의 작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산조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음악 분야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산조로 발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에만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알빈이라고 미스터 알빈이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저희 학술대회에서 공연을 리사이틀에서 공연을 해줬는데 알빈이 나이지리아 음악을 소개하면서 이 노래는 우리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노래와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조를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산조를 만들 것인가, 김명옥 산조를 만들 것인가, 최병찬 산조를 만들 것인가만 논할 게 아니라 어떤 산조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산조의 철학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구현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섬세한 그 식임새의 운용이라든지 악곡의 전개에 관해서 사실 산조가 그 뿌리부터 개인적인 음악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산조의 실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산조 연주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공론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알려지고 중국에는 AI의 도움도 저희가 좀 활발히 받을 수 있게 돼서 산조를 평생 연구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또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본인의 음악을 발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11일에 저희 공연이 있는데요. 공연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진양처럼 산조의 내러티브를 좀 구현해보는 그런 작품들도 구현을 하려고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산조를 재료로 이용하되 좀 그 다음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이번에 좀 고민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워크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선율 작법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연구를 할 때 산조의 가장 복잡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금연륜 갈등 산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소금연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그 유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송 대표님께 성금연륜 짧은 산조를 청해서 들으면서 이 워크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의 연주를 감상하겠습니다. 성금연륜 밝은 짧은 산조 감상하겠습니다.
아,
산조 워크숍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